됐고요.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재산 어디 숨기셨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그 큰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계셨는데 이거밖에 없다면 누가 믿겠어요? 됐고요. 짐 싸세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거니까. 뭐라고? 내 아버지와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집인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해. 아, 진짜 답답하네. 봐요. 여기 등기부등본. 이 집 아버지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요. 엄연히 어머니는 여기 계실 자격도 없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요양원 가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황당하세요? 그럼 아버지 재산 다 어디다 숨겼는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든지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너희 아버지의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엄마 설마 우리한테 효도라도 바라세요? 효도할 돈이 있어야 하죠. 아버지 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효도를 해요. 말이 안 통하네요. 됐고, 짐은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 나가세요. 아니, 얘들아. 잠깐만. 내 지갑이랑 전화라도. 좀 나가시라고요. 우리를 나쁜 새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세요? 우리 생각 안 해봤어요? 나가세요. 우리도 좀 살자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박혜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네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이잖아요. 항상 그랬듯이 남편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여보, 고마워.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던 남편.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남편이 봉사활동 중에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어려운 이웃들 잘 부탁드립니다. 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울리는 큰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으신 게 이게 다예요. 서류 뭉치를 훑어보는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빠, 그건 나중에. 딸이 말했지만 검은 상복 사이로 보이는 그 아이의 눈빛은 역시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이나 보험 서류 있으시면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작은 아들은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커피예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처연하기만 했습니다. 처연함도 잠시 큰아들이 보낸 문자를 보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계좌이체 해드렸어요. 이번 달부터는 용돈 좀 줄여서 보내드릴게요. 회사가 좀 어려워요. 얼마 전 SNS에서 본 큰며느리의 새 외제차와 명품백이 떠올랐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갑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계절, 겨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편은 동네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곤 했는데 이제 그 눈사람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는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뵐 일이 있는데 제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립니다.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큰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들의 눈을 보려 했지만 그 아이는 계속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글쎄다. 워낙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아버지가 그 큰 회계법인에서 30년을 넘게 하셨잖아요. 파트너까지 하셨으니 꽤 되실 텐데 어디에 따로 보관해 두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생전에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그 정도면 상속세 내고도 최소 몇 억은 남으셨을 텐데. 아들이 계속해서 추궁했지만 5천만 원을 주고 겨우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의 오랜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큰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이번에 5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 수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더구나 그날 저녁 큰며느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사업 성공 기념 가족 하와이 여행. 바로 어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찾아온 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알아보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돈을 빌린다는 핑계로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집에 찾아오는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늘 시끌벅적하던 집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시댁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옛날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나 봅니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복지관에서 장부 정리를 도와드렸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헛헛한 마음을 다 잡으며 커피를 마시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 이 전화가 무슨 의미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만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요. 딸은 건성으로 주문을 하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민이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수민이는 제 막내 손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유학을 가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유학은 왜?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다들 해외로 나가는 추세고, 거기다 외할아버지가 회계법인 파트너셨으니까 손녀도 그만한 스펙은 있어야죠. 막내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학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요. 학비랑 기숙사비, 용돈까지.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는 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수민이는 유학 가고 싶다고 하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나중엔 감사해야 할 거예요. 딸의 대답이 어쩐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요즘은 나이 든 사람도 이런 걸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막내딸의 계정에 새로 올라온 사진들. 방금 전까지 학비 때문에 어렵다던 아이가 새 외제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꿨다. 새 차 냄새 최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더 둘러보니 한 달 전에는 가족들과 몰디브 여행을 다녀왔다는 글도 있었고, 새로 산 명품 가방과 신발들을 자랑하는 사진도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쩌다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혹시 작은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없는데. 작은 오빠가 엄마한테 돈 빌리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도박한다는 얘기 있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회사 일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더니 막내딸은 허영심만 가득하고 이제 작은 아들마저 도박이라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날 밤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 작은 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차려입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돈이 필요해서요. 불안한 듯 손가락을 비비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실 전세금을 좀 올려달래서요. 2주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는 아들. 얼마나 필요한데? 2억이요.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2억이나? 작년에 전세 갱신한 게 아니었니? 그게 제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혹시 남편이 거기 있나요? 응, 지금 왔어. 제발 돈 주지 마세요. 남편이 도박하는 거 아셨죠? 얼마 전에도 퇴직금이랑 적금 다 날렸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느낌 소리. 그제야 아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벌써 퇴사했다던 얘기, 밤낮으로 울리는 채무자들의 독촉 전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꼭 딸 수 있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 특유의 간절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아,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제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박 빚 독촉 전화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오는 협박성 목소리에 아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저 가볼게요. 아들이 휴대폰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이리 초라해 보이는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큰아들이 돈 빌려간 일도 그렇고 막내딸 만난 일도 그렇고 이제 작은 아들의 도박 문제까지. 자식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달라진 건 재산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식들의 마음도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어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들 앉아라. 거실에 모인 세 자녀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회사는 잘 돼가니? 50억짜리 프로젝트는 순조롭고? 네, 잘 되죠.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거짓말로 돈 빌려가서 하와이 여행은 잘 갔다 왔어? 거짓말이라뇨. 사업하다 보면 돈이 급할 때도 있는 거고 휴가도 가야죠. 스트레스 관리는 해야 하니까요. 작은 아들, 너 도박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돈으로 하는 건데. 너희 와이프한테 다 들었다. 퇴직금이랑 적금 날린 것도. 그래서요. 제가 번 돈 제가 쓴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내야, 수민이 유학은 정말 보내려고 했던 거니? 당연하죠. 돈만 있으면 보내고 싶죠. SNS 봤다. 몰디브도 가고 명품백도 사고. 그러면서 유학비는 왜 달라고 한 거야? 엄마, 제가 어떻게 사는 건 제 자유 아닌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게 있죠.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을 대체 어디다 숨기신 거예요? 뭐라고? 이 집도 원래는 우리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작은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이 집에서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막내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내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보고 효도하라고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얘가 무슨 말을. 아니, 저희 보고 이러시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솔직히 이 집 누구 명의인 줄 아세요? 큰아들이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삼남매 거예요. 그래도 난 너희 어미고 40년을 살았는데. 아, 진짜 듣기 싫다. 작은 오빠, 이거 어떡해? 막내의 말에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미 부동산도 알아봤고 다음 주에 매물 내기로 했어요. 뭐라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이 집 팔아서 저희들 빚도 갚고 어머니는 좀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때 큰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짐 정리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필요한 것만 대충 챙길게요. 얘들아, 이러지 말아라.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차피 치매 오시면 요양원 가실 텐데 이참에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낫죠. 막내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며칠 드릴 테니까 짐 정리하시고. 큰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때 작은 아들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러기 싫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숨기시잖아요. 정신없이 현관으로 밀려났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데 코트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건 큰며느리가 급하게 챙겨준 봉지 하나. 그 안에는 속옷 몇 벌과 양말, 수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못 챙겨 입은 채 가방 안엔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홀로 섰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발걸음도 떨리고 겨울바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손에는 큰며느리가 던져주다시피 한 봉지 하나. 그마저도 자식들의 체면치레일 뿐이었겠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보던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난감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낮인데도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리더군요. 봉지 안에서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나마 이것이라도 챙겨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여보, 당신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나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큰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작은 아들이 수능 성적표를 들고 좋아하던 날, 막내딸이 결혼식장에서 예쁘게 웃던 날. 그 기억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눈물 너머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동료 정민국 회계사였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정 회계사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사람이 하는 찻집으로 가시죠. 정 회계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나,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따뜻한 차와 함께 담요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일들. 큰아들의 거짓말, 작은아들의 도박, 막내딸의 허영심.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그 녀석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정 회계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회계사님이 그렇게 자식 교육에 신경 쓰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회계사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모님, 실은 제가 댁에 찾아뵈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계사님께서 제게 맡기신 겁니다. 네, 한 달 전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어요. 정 회계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그때 사모님께 이걸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글씨체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신탁계좌 관련 서류입니다. 회계사님께서 따로 마련해 두신 사모님 노후자금이에요. 정 회계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자 불현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뒷장이 더 있습니다. 정 회계사의 말에 다시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일 행복했소.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늘 걱정하던 당신 모습이 아직도 선하오. 하지만 난 그때마다 우리 자식들의 눈빛을 보았소. 돈이 보이면 눈빛이 달라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준비했소.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신탁 계좌를 말이오. 아이들 모르게 당신 명의로 해놓았소. 정회계사가 모든 걸 도와줄 거요. 편지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회계사가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회계사님께서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전부 사모님 명의로 해두셨습니다. 매달 85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거기다 신탁 계좌에는 정 회계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숫자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다 제 돈이라고요? 네. 모두 사모님 명의입니다. 자식들이 손도 댈 수 없게요. 남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며 재산을 낭비한다고 불평하던 자식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의 욕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을까요? 회계사님께선 늘 말씀하셨어요. 돈이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정 회계사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자녀분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니시나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게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도 하고 회계법인에도 몇 번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재산이 이것밖에 없을 리 없다면서. 아, 그랬군요. 큰아들이 돈을 빌려달라며 제 반응을 살피더니 그걸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결국 아버지의 흔적을 더 찾아 나선 거겠지요. 어제는 따님이 찾아왔었어요. 아버님의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회사에서 받은 혜택은 뭐가 있었는지. 한참을 캐물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회계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큰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이런. 아직도 계속 전화가 오네요. 정 회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곧 사모님께도 연락이 올 겁니다. 핸드폰도 못 챙겨 나온 게 다행이다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 회계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갖춘 방이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회계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따님이 회사 동료분을 만났나 봅니다. 그분이 실수로 제가 아직도 사모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해버렸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다른 회계사들한테도 물어보고 다녔나 봐요. 결국 회계사님이 큰 금액의 신탁 계좌를 만들어 두셨단 걸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틀이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외할머니! 수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뒤에는 막내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막내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남편의 신탁 계좌를 알아낸 후의 변화가 역력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장모님. 사위는 처음으로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위였는데 말이죠. 잠시 후 작은 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기 때문에 찾아왔던 며칠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남긴 돈이면 그의 도박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아들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세요, 어머니. 회사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란 걸 확인하고는 제일 먼저 서둘러 찾아온 모양입니다. 오빠 집은 안 되지.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막내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도 남는데 엄마 모시고 살면 좋잖아. 그동안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매달 850만 원의 연금과 거액의 신탁 계좌를 알고 나니 갑자기 효심이 솟아난 걸까요? 자식들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절 모실지를 두고 싸우는 거죠.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하지만 그 속내가 보였습니다. 수민이가 외할머니랑 살고 싶대요. 그치, 수민아? 네!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손주들까지 동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여행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옷이랑 가방, 그리고 휴대폰도 가져왔어요.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문자 메시지도 끝없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큰아들이 책임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돈이 보이자 하루아침에 달라진 그들의 모습.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리고 창밖에서는 아직도 눈이 내립니다. 돈이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는 정회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편지 내용도 생각났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되고 있었죠. 큰아들은 매일 아침 회사 출근 전에 들렀다 갑니다. 이에 질세라 막내딸은 매일 저녁 퇴근길에 들렀다 가고요. 작은아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오더니 어제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며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손주들까지 보내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것을 사다 주겠다는 첫째 손주. 성적이 올랐다며요. 함께 살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내 손주까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눈이 그쳤지만 잔뜩 쌓인 눈이 좀처럼 녹지를 않네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늘 현명한 선택을 해왔으니까. 정회계사도 걱정된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자녀분들한테 연락 왔나요? 네.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벌써 집도 알아보고 다닌다던데. 자식들은 서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며 경쟁하고 있답니다. 절 모시고 산다는 명목으로 더 넓은 집을 사려는 거겠죠. 남편의 재산이면 충분할 테니까요. 어제는 동네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늘 봉사하던 그곳. 회계사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요즘은 정말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복지관 관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자식들의 문자가 또 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3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정회계사가 가져다 준 신탁 계좌 관련 서류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내린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네요. 탁자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나던 날, 작은아들 졸업식 날, 막내딸 결혼식 날.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는데 자식들의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엄마, 우리 수민이가 할머니랑 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새 사람 됐어요. 기회를 주세요. 큰아들을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돈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네요. 그래도 첫째라고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이 돈을 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전의 그 착한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작은아들이 걱정됩니다. 도박으로 이미 많은 돈을 날렸다는데 이 돈을 주면 정말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도박에 빠지게 될까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대로 도박꾼으로 놔둘 순 없어서 막내딸을 떠올립니다. 막내라고 어릴 때부터 너무 응석을 받아준 걸까요? 허영심 많고 사치스러운 게
우리 탓일까요? 그래도 손주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다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들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이 돈을 나누어 주면 달라질까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도 복지관에서 장부 정리를 도왔다.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돈이 있다고,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 돈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회계사님은 우리한테 돈만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을 주셨어요. 자식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큰아들은 사업 확장 자금으로 5억이 필요하다고 하고, 작은아들은 도박빚 2억만 갚으면 새 출발하겠다고 하고, 막내딸은 수민이 유학비용으로 3억은 있어야 한다는데, 정 회계사의 조언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모님, 자식들 욕심이 끝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주면 다음엔 더 큰 돈을 원할 거예요.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누군가를 반기러 가는 걸까요? 그리고 문득 남편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의 마음이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자식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돈을 주면 더 나빠질 것 같고. 탁자 위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신탁계좌, 연금, 그리고 자식들의 사진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식어가는 커피잔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어 변화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뜻대로 그 돈을 의미 있게 쓰시겠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져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월의 지혜는 우리 곁에 어르신들이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